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예고되면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관세 폭격을 피하려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미리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량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6일 2024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열고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고객 수를 3천만 명까지 늘리는 동시에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또 연평균 수수료 플랫폼 수익 증가율 20% 달성도 목표로 제시하며 새로운 수신 상품과 외국인 고객 대상 서비스를 선보이고 대출, 투자, 광고 등 플랫폼 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공모주 투자 심리가 아직 냉랭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망 종목을 발굴하기보다는 단기적 손실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만 투자하려는 모습도 감지되는데요. 내년 초에는 수조 원의 기업 가치가 예상되는 대여급 공모가 몰려 있어 수급 분산에 따른 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황과 중국산 저가 제품 공습 등 악재에 마주한 국내 철강사들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석 달 동안 2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파업 위기의 화재 등 안전 문제까지 겹치며 철강업계의 내후 외환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4인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오늘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장과는 희비가 엇갈렸던 오늘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2,520선 간신히 지키며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코스닥의 경우 시작은 좋았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알테오젠이 급락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해 결국 69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런 혼조장 가운데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어제와 같은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7월 15일 금요일 날 시장 저점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최저점 매수 51,000원, 52,000원에서의 매수를 말씀드렸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13,900원, 13,800원에서의 매수를 말씀드리면서 시장 단기 반등할 거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저께 선물지수 338.30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이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지며 끌고 왔던 코덱스 레버리지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2차 전지 쪽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여져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일단 현금화한 상태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탄력이 둔화되는 종목들은 전량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해둔 상태입니다. 큰 그림에서 바라본다면 아마 12월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상방일 거예요. 그래서 조정 나오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팔고 반복하는 흐름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미국 장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장은 거의 2주 동안 박살나다시피 무너져서 참 시장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하게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다행히도 5만 원을 저점으로 반등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등했던 근거가 딱 하나였죠.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선대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께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하면서 신경영 선언을 했고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핸드폰 그러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끌고 왔었는데 그 당시에 마누라를 왜 빼냐 마누라도 바꾸자 했던 SK 모 회장님께서는 마누라까지 바꾼 덕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를 제끼고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마누라를 바꾸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닐까 삼성이.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어저께 기사에 보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께서 또 징역 5년 또 선고를 받으셨더라고요.
참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었다면 야, 이거 진짜 대체 물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게 맞겠습니다만 좀 뭐 좀 해볼 만 하면 감옥 보내고 뭐 좀 해볼 만 하면 감옥 보내고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나 IT 섹터들은요 24시간 밤을 새면서 전 세계가 무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법에 관해서 근로법에 대해서 만들어놔서 실제는 연구개발 인력들 남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밤을 새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워라밸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라밸 따질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워라밸 따지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테슬라 그렇게 성장 못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우리가 워라밸 따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주영 회장님은요? 아니요. 이건희 회장님은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했던 것은 워라밸이 아닌 내가 하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거고요. 물론 삶과 그다음에 일의 밸런스는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북유럽과 유럽 국가들을 바라볼 때 워라밸 이야기했던 복지 천국이라는 나라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나들까 말까 잠깐 넘었다가 주저앉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정부가 많이 개입하고 있는 나라이고 규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제가 왜 사설을 앞에 길게 얘기하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 주식 길게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같은 규제 구조 안에서 기업의 이런 구조 안에서는 길게 성장하기는 어렵겠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저점 잡아서 한 1, 20%, 20, 30% 오르면 팔고 또 조정 나올 때 기다리고 또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같이 투자하겠다고 길게 끌고 가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소형 종목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께는 별개의 이야기일 겁니다. 테마가 타면은 뭐 50%도 가고 100%도 가고 200%도 가니까요. 그런데 그 테마 종목들도 가는 척하다 어느 순간 패대기 치는 것들을 요즘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들은 조금 제가 여러분께 올 여름에 상승장 끝나고 나서부터는 자본의 이민을 갑시다라고 이야기해서 지난 8월 5일 급락장에 미국 지수 관련 ETF들 여러분 좀 갈아태워 드렸는데 꽤 시세가 안전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는 국내 주식과 그다음에 국내 대형 주식과 ETF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에 연동되는 미국 증시 ETF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방향을 가져야 될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지금 여러분 12월까지의 흐름은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을 볼 생각이고요. 1월 중순부터는 아마 트럼프 체제로 다시 이제 취임하는 그 시기쯤에 불확실성을 얘기하면서 1월 중순에서 1월 말에는 시장이 제법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혹은 1월 초까지의 상승 구간에서 이익을 잘 내시고 현금 확보하신 상태에서 1월 말에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싸게 사서 봄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 저는 내년 초까지의 흐름은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준비한 이야기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에 대한 인사이트가 남다르십니다.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주식이 있을까? 혹은 난 아직 주식시장은 못 믿겠는데 선물 옵션 한번 배워볼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어서 섹터별 투자 전략도 세워봐 주실까요? 예,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매매 원칙이라고 거의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의 눌림 매수예요. 우리가 제가 왜 대형주하고 ETF 위주로만 거래를 하냐면 중소형 종목들은 패턴이 다 깨져 있어요. 추세가 깨졌다가 지멋대로 오르고 지멋대로 내리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성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대형주하고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오늘 제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한번 보실게요. 자, 해당 종목은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091160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가 11월 15일 날
여기서 반도체를 살게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쌍바닥, 다중바닥을 이야기할 때 이런 거예요.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가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쌍바닥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1번에 저점이 있고 2번에 저점이 있거든요. 근데 1번보다 2번의 저점이 이렇게 높아야 돼요. 우리가 짝꿍댕이라고 얘기할 때 왼쪽 궁뎅이랑 오른쪽 궁뎅이가 똑같아도 괜찮아. 그런데 오른쪽 궁뎅이가 갔다가 내려오는 이 오른쪽 궁뎅이가 조금 높으면 점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종목은 올라갔다가 눌림을 줄 때 앞전 저점을 깨지 않으려는 성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들어 올리는 게 전부 돈이거든요. 세력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들 내려가서 눌림목을 확인하고 신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올리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보통 2번 저점이 높습니다. 혹은 1번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변칙 파동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직전 저점을 이렇게 깨버렸다가 올라오는 파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직전 저점을 지키고 올라가는 파동을 1번이라고 한다면 투매가 나와서 이 저점을 깼다가 올라오는 게 2번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우리 앵커님을 처음 뵀거든요. 신고식 한번 해야죠.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전에 안 짰고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쌍바닥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렇게 앞전 저점을 지키고 올라가는 이 파동하고요. 그리고 얘가 저점을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파동.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입니다. 둘 중에 어떤 놈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왠지 찍힙니다. 2번일 것 같습니다. 2번일 것 같습니까? 네, 바보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안 들었다는 얘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눌렀다가 반등하고 앞전 저점을 깨지 않는 눌림 이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승할 때 돈이 덜 들고 힘이 덜 든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했어요. 지금 잠깐 멍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깼다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더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걔는 1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왜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냐면 처음 오신 분께 망신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멍하게 듣고 있으면 잘 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한번 보시죠.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은요. 시장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을 한번 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이 저점이 얘보다 살짝 낮습니다. 그러면 얘는 승률이 우리가 저점을 지킨 것보다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앵커님? 네.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또 멍 때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저점을 깼다가 올라올 때는 이 앞전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얘는 이 저점을 지키고 올라가는 종목일 때 성장성이 높고 기대 수익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보시면 이 저점조차도 이번에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11월 15일 날 반도체를 여러분 이제 저점이니까 오늘 저점 확인됐으니까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릴 때 저는 추세를 바라봤을까요? 단타를 바라봤을까요? 단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제가 또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이제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물어봤는데 틀렸는데 3번 물어보면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얘가 저는 반도체가 이번에 올라갈 때 한 32,000원에서 35,000원 정도. 그럼 바닥이 지금 37,900원이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면 내년 여름 전후까지 시장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보시는 입장에서는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구간까지 바라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약 5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 주가 여러분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만 차지하는 게 시총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놓고 대한민국 주식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만의 TSMC에게 우리는 이미 밀려버렸어요. 아주 쫓아가기 힘들 만큼 많이 밀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분명 주력 산업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체제 안에서는 트럼프는 각
섹터별로 1등인 회사들만 지금 자기의 협력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얘기했냐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한국의 조선업이 굉장히 도움을 줄 걸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군함이죠. 왜냐하면 배를 만드는 제조업이 중국이 이제 거의 1등이에요. 우리가 원래 1등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거의 치고 올라서 1등을 탈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중국하고는 척을 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방국 중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막 올라가는 힘이 생겼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특별하게 기술을 개선하면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추세로 길게 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한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요 정도 바라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에 봄 혹은 여름 정도까지 보시면 한 4만 원, 43,000원 정도 여기 1번, 2번까지 바라보시고 조정시마다 매수했다가 올라가는 걸 끌고 가시는 매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얘는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8월 5일 날 저점 찍었던 것보다 저점을 툭 깨버리고 올라와요. 그러면 앞전 저점을 깨고 올라오는 놈은 우리가 상승을 추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얘는 단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 PPT 작업은 어제 저녁에 해가지고 방송국에 넘겨드린 거라서 오늘 장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 출발하자마자 2차 전지를 일단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5일 날 저점 찍던 날 샀던 거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은 한 15% 정도 나 있는 상태인데 2차 전지에 대해 제가 조금 불안해하는 이유는 추세대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얘는 꽤 많이 박살나요. 그래서 시세 나올 때 좀 털어버리고 또 조정 나오면 사고 이걸 해야 되고 주도주가 다시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단타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첫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지금 어제는 종가가 3.58% 수익이 상승을 했던 종가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LG화학이었는데 어저께 2.85%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시초가에 다 던지겠다라고 이야기 전량청산 하고 났더니 음봉으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은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가 좀 짓궂지만 앵커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잘 들으시죠.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앞에 8월 5일 날 투매가 나왔던 게 26만 3,500원이었고요. 시세가 일단 2단 나고 나서 이번에 조정 나올 때 자 얘는 앞전 저점을 지켰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월 5일 날 급락하고 나서 시세나고 눌릴 때 얘는 저점대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차트 모양상 앵커님께서 보시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1번 차트와 그다음에 LG화학 2번 차트 중에서 향후에 올라갈 때 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는 게 어떤 종목일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1번입니다. 네, 방금 설명했던 근거에 보시면 네, 이번엔 맞추셨습니다. 네.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시세가 한번 나고 나서 눌림이 들어올 때 조정이 적게 들어온 놈이 다음에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LG화학은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거의 바닥을 주면서 패턴은 잡기 참 좋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향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 중에 뭘 고를래? 라고 물어본다면 에너지 솔루션을 고르는 것이 조정이 나올 때 조정 폭도 적고요. 올라갈 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있어서 차트 패턴들을 좀씩 설명드리고 있고요. 제가 온라인 강의 때 하는 강의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 SK이노베이션하고 에코프로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자 우리 앵커님이 잘 맞추시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세 났습니다. 눌릴 때 지지하고 시장이 급등하네요. 자 에코프로는요. 저점에서 줄줄줄줄 흘러내렸다가 앞전 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하네요. 자 추가 상승 여력은 위에 건가요? 아래 건가요? 어떤 게 더 많아 보이나요? 아래 거일 것 같아요. 네, 위 겁니다. 네. 자, 왜 그랬죠? 저점이 이탈하게 된 종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잘 안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신고식 이만하면 울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눌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매수할 때 올라가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해 드리냐면 자,
그 차트를 한번 잘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도.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멍하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고 보기만 하면 잘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이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안 잊어버려요. 저점을 찍고 올라온 놈은 시세를 하나, 둘, 셋, 쓰리봉. 예, 여기 하나, 둘, 셋, 삼봉 맞고 죽죠. 그러면 어디가 지켜질 놈이면 이 앞전 저점, 이 자리를 지킨다니까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집중 공략하면 되고 비중을 실어도 이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같은 날 어저께 종가입니다. 얘는 얼마까지 올라왔나요? 직전 고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탄력 좋죠? 예,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반을 팔고 오늘 아침에 다 던진 종목이 되고요. 근데 보시면 얘는 이 저점을 어땠냐면 이탈해버렸죠. 그죠?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앞전 고점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차트를 보시고 앞전 저점 지켰구나. 그럼 얘는 힘이 좋은 놈. 깼다가 올라온다. 얘는 종목이 힘이 약하니까 내가 비중을 좀 줄이고 목표가도 좀 짧게 잡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재미가 있으시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네이버하고 롯데관광계 말입니다. 제가 네이버는 여러분 이제 내내 거의 1년 동안 작년부터 한 번도 사라고 이야기 안 하다가 이번 8월 달에 급락하고 나서 반등 한번 하고 지켜주면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9월 초에 여러분들께 네이버가 여기 쌍바닥입니다. 15만 5천 원에 매수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이제는 19만 지금 3,200원 어제 종가인데요. 이제는 여러분 한 70% 차익 실현하시고요. 되밀리게 되면 18만 5천 원의 남은 수량 익절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고 매수를 이야기 드린 뒤로 한 번도 얘기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에서부터 반토막, 3분의 1토막 막 내려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쌍바닥 저점을 잡은 종목들은 좀 진득하게 견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좀 차익 실현하는데 이미 수익률은 한 30% 좀 넘어가는 것 같네요. 30.5%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에 8월 5일 날 잡아서 우리가 여기 올라올 때 고점 1,250원에서 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다시 떨어질 때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어디요? 8,500원, 8,700원 요 구간에 지금 매수해서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한 번 더 올라가면 10,000원 이상에서 청산하셔도 한 13%에서 17% 정도의 수익은 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종목도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화학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재밌는 종목이에요. 이 LG 이 종목의 이름은 코덱스 에너지화학이라고 하는 ETF이고요. 117460입니다. 제가 ETF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종목을 믿기 어려워서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믿었는데 삼성전자는 내내 빠지고 SK 하이닉스만 올라가면 화나잖아요. 그죠? 반도체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그 많은 종목 중에 우리나라 1등이라고 삼성전자 잡았더니 걔만 빠져. 승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는 건 맞겠는데 굳이 삼성전자 빠질 걸 내가 고르기가 어렵죠.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거다. 한미반도체가 더 갈 거다. 내가 그걸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뭐 하냐면 코덱스 반도체, 에너지화학, 자동차, ETF를 사는 거예요. ETF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반도체라는 ETF를 사잖아요. 그 안에 보통 8개에서 12개 정도의 종목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ETF면 삼성전자도 있을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있을 것이고 리노공업도 있을 것이고 원익 IPS도 있을 것이고 부품주, 소재주, 핵심 장비, 그다음에 완성품 다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완성차로는 현대 기아차가 있을 거고 부품주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라든가 위아라든가 만도라든가 한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중에 어떤 거 오를지를 딱 찍어서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ETF 거래 위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인데 삼성전자는 2% 빠졌는데 SK 하이닉스 3% 올라요. 그럼 얘는 얼마 오르냐면 1% 올라요. 왜 2% 까고 3% 올랐으니까 1% 수익 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계속 내려가는데 SK 하이닉스하고 리노공업하고 얘들이 막 올라가면서 도로록 올라가면 얘가 빠져도 함께 올라가요. 이해되실까요? 만약 우리가 전 종목이 다 빠질 때는 ETF가 함께 빠지겠지만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거든요. 같은 섹터 안에서도. 그래서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갈수록 한국 주식이 점점 더 파동 길이가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자동차하고 반도체만 꽤 매력적인 회사이고 매력적인 국가이고 그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수 견인력이 떨어져서 상승폭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 보셔야 되고 개별 종목 위주로 가는데 코스닥 잘못 들어가면 몇 번 먹었다가 한 방에 박살나는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되는 매매는 충분히 빠지고 투매가 나온 상태에서 반등을 먹기 위한 매수 단타 종목들을 주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15일 날 여러분께 어떤 종목을 이야기 드렸냐면 코덱스 에너지화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9,500원짜리 찍을 때 저점인 것 같다 한번 사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진입 근거를 첫 번째 뭐였냐면 날씨 추워지죠. 그러면 여러분 난방비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네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가치가 오르는 계절주입니다. 보통 우리가 초가을, 겨울부터 시작해서 막 1월 달 정도까지 에너지 값이 꽤 올라요. 보통 보일러 값들 많이 올라가고 또 기름값 올라가고 하듯이 그래서 이 종목은 보통 요때쯤에 저점 떨어지게 되면 사서 반등하면은 한 20-30% 수익 내고 보통 팔아먹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저점에서 약 10% 이상 수익이 난 상태고요. 저는 11,700원에서 12,3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고 들어간 종목이라서 수익권 안에서 끌고 가셔서 저쯤 오시면 11,800원에서 12,300원쯤 오시게 되면 바닥에서는 거의 한 27%, 28% 수익이니까 만족하시면 어떨까? 단타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지난 8월 달에 급락 이후에 떨어졌다가 저점은 이탈했지만 제가 여기서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ETF를 말씀드렸는데 자, 미디어 컨텐츠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요즘에 K-팝이라고 그러고 뭐 K-무비, 뭐 K 컨텐츠들 이야기하잖아요. 이 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순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반도체를 내가 만약에 만들려고 들면 그 반도체로 인해서 매출이 1조 원이 나왔으면 재투자 금액이 7,500억 정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공장 계속 돌아가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생산 설비, 공장 시설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출을 1조 원 냈어도 실제 순수익률은 20%에서 25%, 30% 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조 원을 벌었으나 매출이 순이익률은 한 2천억에서 2,5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K 컨텐츠는요, 영화를 만들고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우리나라 문화산업들을 만들 때 만드는 거는 얘는 뭐 한 4천억 정도, 5천억 정도 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투자 비용은 반도체 대비 뭐 절반도 안 들어요. 3분의 1 정도나 들으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니까요. 근데 순이익은요, 만들었을 때 처음에 뭐 유명한 배우들한테 많은 개런티를 줘야 되고 수많은 비용들이 들겠죠, 제작비가. 그런데 얘가 이제 재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컨텐츠에서 복사 붙이기 틀어주는 것만 하면 계속 우리가 OTT 같은 데다가 비용을 내고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생산되는 그 부가가치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앞으로 길게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이 컨텐츠 강국은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성장성도 높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중에 이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요 ETF, 이쪽 산업 분야도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거래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권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차익 실현을 좀 해요. 여기서 지금 한 7-80% 정리하고 다시 내려오면은 4,200원에서 4,6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좀 권하고 있고, 이 종목을 제가 떨어질 때 맨날 얘기 드려도 잘 귀담아 안 들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이 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봐야 믿는다. 이런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사라 그러면 야, 저게 정말 저점이고 올라갈까? 아이씨,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면 그제서야 없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 추격해도 됩니까? 이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예요. 쌀 때 어디 갔다 왔냐고. 쌀 때는 화장실 갔다 왔겠죠. 그런데 쌀 때 어디 갔다 오고 꼭 비쌀 때 막 시세 나고 팔아먹을 때쯤 되면 나 사겠다고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장성을 놓고 보면 이 미디어 컨텐츠라는 ETF 굉장히 좋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요번에 시세 주고 나서 한번 조정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정 겨울에 나오면 다시 한번 사서 내년도 시세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중장기 상승 섹터로서 바라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건설주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뭐 제 뇌피셜이 아니라서 공식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의 출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정부에서 사이트에 올려놓은 건데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21년도에서 24년도 올해까지 딱 3년 동안 3년간 건축 자재의
상승률을 표로 올려놨는데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항상 깎아 얘기하거든요. 본인들 불리한 거는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저는 반만 믿겠습니다. 보시면 콘크리트 벽돌 값은 35.71%. 아마 이게 분명히 통계치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더 올랐거든요. 예, 평균값 더 올랐습니다. 보통 이거 여기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1.5배 이상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값만 해도 29.3% 올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레미콘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46.78%. 여러분 지난 3년간요. 그러면 3년간 건설 자재비는 물론이고 인건비도 올랐어요. 거기다 땅값도 올랐습니다. 세금도 올랐죠. 그렇다면 모든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값은 다 오른 상태입니다. 집값 떨어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강남 아파트 가지고 얘기하면 이시 서울이니까라고 여러분이 반박하실까 봐 반박 시에 여러분이 옳습니다. 반박을 하시면 여러분이 옳은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반박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는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청약홈. 우리가 왜 청약할 때마다 들어가는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청약홈에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뭘 가지고 왔냐면 천안, 우리나라에 중간쯤 되죠. 대전하고 저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 때 대전하고 중심부쯤에 있는 게 천안인데 천안 정도면은 수도권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중부에서 약간 서울의 수도권에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 천안에 있는 분양 아파트를 제가 3개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4년 10월 달에 분양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천안 레이크타운 프루지오라고 하네요. 34평 기준으로 9평이죠. 국민평수 기준층 확장가 포함 기준으로 3억 2천에 분양했고요. 2020년입니다. 천안 프루지오 레이크사이드라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4억 5천만 원에 분양했네요. 불과 얼마 만에? 6년 만에. 그러면 얘가 분양가가 얼마 올랐나요? 50% 올랐습니다. 6년간. 그러면 6년간 50%면 연평균 한 8%, 7.5%씩 올랐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20년, 바로 2년 뒤에 얼마가 올랐냐면 얘는 5억 2천만 원 올랐네요. 한 24, 5%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에 한 12%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서울 아닙니다. 강남도 아닙니다. 수도권도 아닙니다. 천안입니다. 천안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천안 시내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6년 만에 50%가 올랐고요. 2년 만에 23, 4%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 정치인들의 하나의 그냥 쇼이고 나의 주장이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바람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심지어 앞으로 공급량이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급을 틀어막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기 마칠 때까지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파트 짓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3년에 지었는데 요즘 4년, 5년까지 걸려요. 공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정권 안에 신규 공급, 신규 착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정부가 아마 신규 공급 착공에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10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서 스타트한 아파트들이 신규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저는 다음 정부에는 반드시 아파트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만약 민주당이 이야기하면 공공주택을 이야기할 것이고 국민의힘이라면 다시 민영 아파트에 관한 얘기를 하겠죠. 이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빼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다음 정권에서는 아마 아파트 문제, 주택 공급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설 비용, 자재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투자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저는 시멘트와 레미콘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성장주라고 보셨으면 하고요. 건설 종목들 중에서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GS건설은 자이를 만들고 삼성에서는 레미안을 만들죠. 대우는 프루지오와 서밋을 만들죠. 또 대림에서는 아크로를 만들죠. 이 편한 세상을 만들고요. 그런데 선호도 면에서 바라볼 때 차트 모양이 제일 예쁜 회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저는 GS건설입니다.
그래서 GS건설이 최근에 여러분 강남권에다 짓고 있는 신규 아파트를 한번 가보시면요. 그러면 이렇게 전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러 주말에 많이 가거든요. 가보면 GS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특장점이 뭐냐면 조경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요. 아주 고급 리조트처럼 강남권에 짓는 것들 보면 참 예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은 커뮤니티에 있다라고 봐요. 대단지에. 그렇다 보면 이 GS건설의 성장성이 전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레미안은 구조를 잘 뽑지만 그것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급화 면에서는 더 H라는 브랜드가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크로라는 대림건설도 꽤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GS건설의 조경산업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회사가 만드는 것도 조경을 못 따라갑니다. 아크로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조경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GS건설을 원픽으로 보고요. 조정시마다 계속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팔고 반복하고 있고 14,000원대에 잡아가지고 저희가 21,000원에 다 팔고 나왔고 다 조정시마다 17,000원, 18,000원 사가지고 올라올 때 19,000원, 2만 원에 10%, 15%, 20% 차익 실현하고 또 조정 나왔다가 매수하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다음 정부쯤 되셨을 때 이 주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 정도 올랐는지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 하실 때 내 자금의 30, 40% 정도는 전 건설주나 시멘트주에서 조정시마다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파는 걸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감히 권해드리고 싶고요. 재밌는 건 조정시에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그제서 사고 싶어 하시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을 공략하면 좋겠고 건설주는요. 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시세가 잘 안 나요. 웬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횡보하거나 조정 나올 때 건설주가 올라가는 성향이 많아서 올라가는 시기에는 내가 주도주, 반도체, 자동차 가지고 수익을 내고요. 걔를 차익 실현하고 나면 그때쯤에 건설주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좀 싸게 사면 어떨까 말씀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주식 포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전문가님만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좀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요, 하락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여기 주식은 정말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대만은 올해 39%의 성장을 했고요. 미국은 24%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만 마이너스 13% 손실로 전 세계 꼴찌입니다. 심지어 인도보다도 그리고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대만, 중국 전부 다 낮습니다. 자, 왜 이 모양일까요? 주도 상승분이 없다는 것이고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2024년도에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만 유일하게 16% 마이너스가 돼 있고요. 1월 달 대비 10월 달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걸 리포트를 갖고 왔더니 미국은 평균 S&P는 22%, 나스닥은 26%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렇게 저성장 국가라고 얘기하는 일본도 17%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는 7.34% 상승이고요. 영국조차도 해가 져버린 나라, 영국조차도 5.67%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6% 손해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물 옵션이 장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의 배팅도 가능하지만 내려갈 때 내려가는 방향의 매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물 입장에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난 여기다 매수할게. 나 올라갈 거니까 10개만 매수할까? 올라갈 때 여기다 나 팔고 나가야지 10개 이렇게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 주식은 손해가 나잖아요. 선물 옵션은 주가가 빠지면 선물 매도 진입, 그래서 하방 진입을 할 수 있대요. 오늘 많이 빠질 거니까 20계약 매도해야지. 내려가면서 쭉 빠져서 난 여기서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취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야, 선물 옵션의 장점이 뭐니?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딱 하나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상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선물 매수로.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선물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옵션은 어떨까요? 선물 옵션이 왜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어디 나가서 여러분 일반 사람 붙잡고 야, 주식 할까 선물 옵션 할까 그럼 주식을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비트코인 할래 아니면 선물 옵션 할래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 더 유리하다 선물 옵션보다 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 비트코인 많이 오르니까 다들 야 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코인도 떨어지면 손해 무지하게 많이 나요. 올라간 폭만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폭이 반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양쪽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쪽에 배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쪽에 배팅해야 되는데 선물 옵션이 왜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올라가는 장에 하방 배팅했다가 손해나는 거고요. 하락하는 장에 상방 배팅했다가 손해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방향성을 못 잡기 때문인데 방향을 뭘로 잡느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옵션 가격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위에 차트가 콜옵션 차트입니다. 콜옵션 차트는 기준점이 붕괴되게 되면 무너져요. 즉 다시 말해 지수가 내가 상승을 할 때는 콜옵션이 시세가 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리고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풋옵션의 시세가 나요. 즉 다시 말해 그러면 콜옵션이 무너질 때는 누가 수익이 나냐? 풋옵션이 시세가 나요. 그럼 난 뭐 보면 되냐면 콜옵션이 기준이 깨지고 무너졌네. 그럼 난 뭐가 올라갈 거야? 풋이 갈 거니까 장은 하락에 배팅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풋옵션이 시세를 다하고 무너진다. 그럼 난 뭐 할까요? 상방 배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방향을 찾는 것은 옵션에서 콜, 풋의 기준점을 잡아놓고 어떤 놈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시소라고 생각할 때 콜, 풋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콜 옵션 기준점 여기 보시면 얘는 3.5가 기준점이고요. 풋옵션 기준점 얘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1.79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누가 무너지냐면 콜옵션 기준이 무너져요. 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누가 간다는 얘기야? 풋옵션이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콜옵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지수의 상승이 붕괴된다는 얘기니까 하방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뭐 사면 될까요? 풋옵션 사면 돼요. 그럼 나는 하락폭, 지수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풋옵션이 여기 기준점에서 더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나는 확인하고 나서 난 뭘 사게 되냐면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하고 콜옵션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하면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내가 주식만 하는 입장에서는 하락할 때 손해가 나는데 오히려 나는 하방 배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되게 괜찮다. 그리고 상승할 때 올라갈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 나 삼성전자 살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빠져버려. 지수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 내가 사고 싶었던 게 안 가. 나 기아차 살려고 그랬는데 기아차는 떨어져 버리고 이씨 저기 현대차가 올라가 버리네. 다른 거 살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준비한 종목이 아니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서 빠르게 스캘핑해서 잡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19년차 트레이더인데요. 19년 했어도 그런 순발력은 어렵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수는 근데 선물 차트는요. 올라가는 거 하나 내려가는 거 하나 이 지수 차트 하나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수가 상승할 때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느냐. 얼마 전이죠. 지난주입니다. 11월 18일 날 아침에 전날보다 갭상승해서 왕창 올랐어요. 선물은 1포인트 상승할 때 한 계약당 25만 원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올라가는 걸 알았느냐. 보시면 풋옵션의 기준점이 4.60인데요. 이 가격을 아침에 출발과 동시에 깨버려요. 그러면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풋이 무너지면 콜이 간다니까요. 그럼 지수는 상승이에요. 이날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 갔냐면 콜옵션이 1600% 시세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야 주식 하루 상한가 30%밖에 못 가는데 선물옵션 하루에 몇 배? 16배가 날 수 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상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지부진하게 못 가. 이미 물린 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미치고 환장하고 머리 쥐어뜯어요. 그때 나 뭐 하면 됩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 확인되면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찾을 수 없다면 선물옵션 배우는 사람은 뭐 하면 될까? 콜옵션 사면 16배 가는데 다는 못 먹어도 아이씨 두세 배만 먹어도 내가 깨진 거 복구하고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다 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가지고 내가 30% 수익 내야 3천만 원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근데 1억을 풀베이팅해서 30% 버티려면 얼마나 간 떨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1,000만 원만 가지고 옵션을 베팅했을 때 내가 300% 3배 올라가는 건 원금에
내 10분의 1이니까 버티는데 부담 별로 없거든요. 정 부담스러운 500으로 줄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300% 수익 내도 1,500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되는 건데 16배 가는 날 내가 적은 금액을 가지고 버틴다면 나는 안전하게 버틸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배팅 금액이 적을 때만 견디는 게 가능하지 배팅 금액이 많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 기회 상품인 거예요. 적은 돈을 가지고 금액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상품이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그럼 하락장은 어떨까? 지수가. 자, 여기 보시면 11월 11일 날입니다. 빼빼로 데이인 날인데요. 이날 아침에 장 출발하고 하루 종일 밀어버리는데 주식하는 사람은 멘붕 옵니다. 그럼 뭐 보고 하방인 줄 아느냐? 콜옵션의 기준점. 얘는 이번에는 콜 기준점이 무너지니까 누가 간다? 풋옵션이 간다. 몇 배 갔습니까? 풋옵션 하루 10배 갔네요. 그럼 내가 지수가 떨어질 때 내 종목 답이 없는 종목들 손절해버리고 내가 복구할 수만 있으면 손절 칠까 아닙니까? 복구가 안 되니까 할 방법 없으니까 손절을 못 치는 거니까 그때 나는 풋옵션 사면 돼요. 선물옵션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상승장에 못 가는 종목 버리고 콜 사시면 되고요. 하락장에 풋 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주식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려서 선물옵션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선물옵션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배워두는 건 내가 매매하고 안 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가격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에 관한 인사이트 가지고 계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2차 전지주가 단타 구간에 진입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건설업이 곧이어 봄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는 선물 옵션까지도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차게 방송 꾸려주신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